떡볶이 프레지던트. 자, 오늘은 리더십의 핵심, 지금 당 대표 간의 합의가 번복되는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와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여야 합의가 드디어 번복되느냐 마느냐 중차대한 국민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토론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번복된 거 아닌가요? 번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금은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정확하게 있었죠? 그걸 간략하게 일단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네 가지를 우선 합의한 것 같아요. 여야정 협의체 가동,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위성정당 만드는 거를 철폐하자. 그렇죠. 그거였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잘 합의된 거고 이제 오늘 이제 떠오른 핵심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하자. 요게 이제인데 뭐 앞에 세 가지는 뭐 특별히 당내 반발이나 이런 게 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잘 합의한 것 같고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재난지원금인데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은 뭐 선별지급을 주장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가능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이 다투다가 이제 80% 선으로 합의를 봤는데 이거에 이제 그 선별이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능한 전국민 하자 이런 입장이 이제 나오고 있는 차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네. 이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하는 게 맞나요? 사전 절차도 없이? 제 생각은 이제 뭐 절차를 따지면 예를 들면 국회 의결이라든지 뭐 당정 협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당내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기도 예를 한데 들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 대표가 일단 이렇게 먼저 어쨌든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결단이 당내에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지도를 이렇게 타격을 받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번복되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합의 과정 중에 당내 언론 절차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황보성이 대변인이 이걸 합의 사항으로 또 국민의힘 대표 대변인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밖에 내보내면서 문제가 됐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야당이 사실상 번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백분 대표라고 이제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당 대표 이 자리를 조금 즐기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즐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무겁고 막 엄중한 것보다 약간 즐기는 느낌은 좋은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옳았구나. 드디어 이준석의 리더십의 한계가 보이는구나. 이제 막 공세를 이렇게 막 취하고 있는데 모든 빌미를 제공해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걸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공세를 조금 늦추고 이 합의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야의 좀 더 노력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는 이만한 게 없죠. 근데 혹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이거를 내버려 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정 질환도 일어날 거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공세를 취하는 쪽이 오히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 합의하게 만들고 이준석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여야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제 당 대표들이 이렇게 합의한 거를 살려갔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기다렸다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나온 것은 조금 그러니까 모든 공세를 해버리니까 정쟁이 돼버렸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번뿐만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이 기형적인 어떤 행태,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태를 보인 예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가 조금 이 탄력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제 통일부도 폐지하자고 들고 나왔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설명은 작은 정부 이렇게 설명했지만 저는 느낌이 이렇습니다. 이게 4.7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성공했던 성공 방정식을 확대한 거다. 즉 20대와 30대가 좋아할
특히 그 중에 자기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 남성들이 좋아할 구호를 현실 정치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의 핵심적 지지층을 끌어오는 방식의 성공을 맛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했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부 폐지가 일종의 역풍이 이제 오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이렇게 이제 논란으로 끌고 갔는데 이 작은 정부가 이 부처 하나를 없애는 거를 보고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나요? 옛날에 부처 수하고는 관계 없죠. 예,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장관 수를 줄이는 것이 작은 정부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가 호되게 이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보면 작은 정부라고 하는 거는 국가적 재정이나 예산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걸 좀 막고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에게 좀 돌려주자. 민간으로 넘기는. 뭐 이런 입장이 이제 작은 정부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국민들이 어떻게는 수가 적어지면 작은 정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정치를 좀 안다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불리한 이슈를 전환시키려고 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통일부 폐지 그 전에 여가부 폐지 문제가 나오면서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의외로 여가부 폐지 여론이 한 40% 정도로 10%포인트 정도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성에 대한 문제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그 이제 과도한 그 페미니즘으로 대한 그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훨씬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와 연동해서 이 소재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성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갈 때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좀 종합적 플랜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걸 직자적으로 나왔다 이거죠. 뭔가 이렇게 정치적 이슈를 던져서 화제를 몰고 오는 방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이슈의 공격 지점을 찍은 것 이런 방식의 이제 정치 영역인데 이게 뭐 이렇게 파장은 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정책적 이슈로 보면 토론이 다시 시작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여가부 폐지하고 통일부 폐지,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 30대 남성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이제 남북 단일팀 갖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가부나 통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특히 20대 남자들은 이준석 대표식의 어떤 그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상당히 설득 좀 먹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반대로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반발 또는 역풍도 예상되지 않나. 그렇죠. 지지율이 최근에 여론조사에 뭐 어떤 여론조사는 1%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 여가부 폐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태경 여인인지 정확히 이건 안 나는데 그 예산을 군에서 전역하는 뭐 이렇게 군 지원의 복무원 쪽에 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대립되는 이슈로 만들어 버려서 오히려 이제 이 문제가 뭔지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핵심적 지지를 모으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다수의 이게 말 없는 사람보다는 불만인 사람들 조직하는 건 좋아요. 힘도 좋고 뭐 트럼프에서 봤지만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백분 대표에 가려서 그러니까 오늘 조금 뉴스가 죽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어요. 만나갖고 홍콩 문제도 얘기하고 또 중국이 이제 뭐 대국에 걸맞는 평화적인 역할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의 대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 생각이 들고 또 뭐 홍콩 시위 때는 또 현장에 가서 홍콩 시위에 대해서 자기 응원하는 메시지도 내면서 그 당대표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썼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건 다른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 가져오는 어떤 저 사람을 할 이야기는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미지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드디어 영선 당대표의 리스크 리더십의 한계가 오는 거 아닌가, 한계의 문제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쌓이는 조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식의 리더십이 이 다음 대선, 그러니까 불과 한 8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으신가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최대의 실현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사태는 간단히 보면 그냥 합의상 번복이지만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당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라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생기고 이거는 아마 파장이 일주일 이상 갈 것 같거든요. 이제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도 취임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뭐 최대 실현이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어쨌든 당내 합의를 끌어내는 이런 그 조정을 뭐 그중 조정을 해가면서 본인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스타일은 그건 아니거든요. 지르고 뭔가 이렇게 제시하고 그냥 갈 길 가는 방식이라 당내 갈등이 더 정폭될 것 같고요. 기대는 민주당에서는 기대 안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드디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뭔가 꺾이는 일이 벌어지는 일종의 반사효과 네, 기회가 왔다. 그 기회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장자반께서 우리 그 이준석 당대표 출범 초기에 우리 프레지던트 TV에 출연해서 5가지 불까? 네, 큰일 났다. 좀 있으면 망가진다 해서 5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궁금하신 분은 꼭 보세요. 네, 그러면 대선까지 롱런할까요? 제가 그때 취임하는 그날 그걸 찍어서 너무 미안하긴 하던데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로서는 현실화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을 잘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뭐 지금 보면 그 국민의힘 정당에서의 당대표의 리더십에 한 절반 정도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리고 이건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 여의도 정치권에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하고 이 거의 이제 뭐 자주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스탠스 이런 것들을 조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평가해 주시고 끝내기로 하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뭔가를 전체를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령탑 역할을 자기의 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쉽지는 않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라는 뒷배가 있다라는 걸 내세워야 젊은 짧은 경륜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인데 이 문제도 윤석열 지지율 1위 후보의 앞으로의 거치와 또 최재형 감사원장의 거치와 또 그 안철수라고 하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이런 게 다 걸쳐 있는 복잡한 문제라서 일단 이미지 세팅은 좀 그렇게 하고 있으나 그런 것이 이렇게 기계처럼 잘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워낙 또 자기 주장이 센 사람입니다. 또 하는 방식도 아주 뭐랄까요 좀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원만하게 잘 운영돼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전망은 다소 어둡다. 그러면 예. 우리 국민의힘의 실책을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예. 자, 우리 돋보기로 마무리하시죠. 돋보기 프레젠터.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